김민재가 지난 경기에서 왼쪽 풀백 아주 재미있는 위치에서 뛰었는데 경기가 끝난 이후의 기록만 봐도 김민재 선수가 4번 더리우트와 15번 다이어 두 명의 센터백 라인보다 확실히 위에서 뛰었고 측면에서 뛰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 풀백 6번 키미와 거의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물론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면서 20분 정도 경기를 길게 뛰진 않았지만 왼쪽 라인에 배치되었다는 건 투엘 감독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를 전략적으로 기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왼쪽 라인에서 사카를 막는 역할로 김민재를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고 보여져요. 일단 전반전에는 마즈라이와 게헤이루가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지만 풀백이나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헤이루를 약간 앞쪽에 배치시키면서 화이트가 오버래핑을 하기보다는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게헤이루가 화이트를 따라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마즈라위를 도와주면서 오히려 화이트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사카를 마즈라위와 2대1로 마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라이머를 고레츠카가 왼쪽이 아니라 고레츠카를 오른쪽에 두고, 그러면서 라이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올 때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끼리 붙여주고 라이머를 왼쪽에 배치시키면서 아무래도 라이머가 기동력적인 측면이나 수비라인 앞공간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외대고르를 라이머가 1대1로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아스날이 후반전에 교체를 어떻게 했냐면 왼쪽에 트로사르를 투입하고요, 전방에 조르지뉴를 빼고 제주스를 투입하면서 라이스가 한 칸 뒤로 옵니다. 그리고 제주스가 최전방, 하베르츠가 왼쪽 미드필더로 나오는데 여기서 하베르츠가 최전방으로 올라가 주면서 사실상 투톱처럼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에는 토미야스를 빼고 은케티아를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쪽에 은케티아, 제주스, 하베르츠, 그리고 오른쪽에는 외데고르, 미드필더 라인에 기본적으로 선수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은케티아는 경기 막판 들어오긴 했지만 이러한 흐름을 투엘 감독이 보고 있다가 중앙 지역의 선수 숫자가 많아지니까 더 이상 사카를 2대1로 마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게헤이루도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가 있으니까 게헤이루를 가운데에 배치하면서 중앙 라인에 미넨도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왔었죠. 이렇게 되면 사카를 마즈라위 혼자서 마크를 해야 되는데 마즈라위가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즈라위 자리에 1대1 대인마크에 능한 김민재를 붙여주는 거죠. 이거는 매우 지능적인 투엘 감독의 교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게헤이루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미드필더 라인의 중원 싸움을 도와줘도 김민재가 사카와의 1대1 상황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형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사카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게헤이루가 가운데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사카를 수비할 때 도움을 주는 게 약간 늦어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김민재가 사카와 1대1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김민재가 보통 이렇게 1대1 상황에서는 김민재의 장점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카의 드리블을 막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경기에서 미드필더 라인의 숫자를 늘리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투엘 감독이 사카의 2대1 수비가 아니라 이제는 1대1 수비를 하기 위해서 김민재를 왼쪽 풀백에 기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왼쪽 풀백 자체가 어색한 포지션이기도 하고 김민재 선수의 최근의 컨디션이나 폼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사카를 1대1로 마크를 하고 있고 사카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화이트가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게헤이루도 화이트를 따라서 측면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화이트가 볼을 잡았을 때 게헤이루가 한 명 끌려 나오고요. 여기에 더해서 외데고르가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서 라이머도 끌어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쪽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카가 요 라인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사카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김민재 선수가 사카에게 들어가는 패스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본인이 이 볼을 끌기 위해서 앞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김민재 선수의 수비가 김민재가 너무나 컨디션이 좋을 때 100%일 때는 이렇게 나가서 끊어내는 것이 예측력도 좋고 그리고 운동 능력도 좋기 때문에 끊어내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김민재뿐만 아니라 뭐 아라우오라던가 반더벤, 리디거 이렇게 공격적인 수비를 할 때의 약간의 리스크가 본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달려나가는 수비가 한 템포 늦거나 순간적으로 뛰어나가는 타이밍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런 장면이었죠.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고 경기 감각도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패스가 들어가는데 본인이 이걸 예측을 했거든요. 예측을 했으니까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달려가서 끊었을 거예요. 근데 이 패스가 뒤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약간 템포가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카가 이 볼을 잡아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김민재 선수가 재빨리 다시 사카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사카가 좋은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사카가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패스를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김민재가 과감하게 따라가서 사카를 막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에 아주 위험한 장면이었죠. 여기서 사카가 반칙을 당하자마자 빠르게 프리킥을 처리했고 이 공간으로 이제 웨데고르가 뛰어가는 거거든요. 밖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고레츠카가 달려오면서 이 볼을 끊어내면서 이제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물론 사카를 김민재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저렇게 이제 본인의 경기 감각이 약간은 100%가 아니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장면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존재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사카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일부러 화이트가 나옵니다. 웨데고르는 들어가요. 그러면서 선수들을 분산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 공간이 나고 여기서 사카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사카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의 뭐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달려 들어가는 선수를 빠르게 달려 들어가면서 부딪히고 여기서 볼을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템포가 늦다 보니까 부딪힐 때 어깨 싸움이 아니라 약간 사카가 볼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반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프리킥을 내주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원에서 라이스가 볼을 잡았을 때 오른쪽에 있었던 사카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시절 때부터 그리고 이번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도 잘했던 플레이가 패스를 보내줄 때 본인이 최후방 수비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패스가 나오는 순간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잖아요. 근데 오늘 김민재 선수는 왼쪽 풀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 수비 라인을 컨트롤하는 역할이 아무래도 좀 아니다 보니까 김민재가 사카가 뛰어갈 때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김민재만 약간 튀어나와 있고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까지 막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카가 뛰어들어갈 때 아슬아슬하게 이게 오프사이드가 됐는데 오프사이드가 안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뛰어나왔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카의 움직임을 한 템포 늦게 따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사카가 볼을 잡아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장면까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바이에른 선수들이 볼을 걷어냈고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이 찬스가 무산되었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100%의 컨디션이나 경기 감각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어제 경기에서 평소의 김민재보다 당연히 불안한 수비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즈라이가 경기 막판까지 뛰었다면, 심지어 게이루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사카를 마즈라이가 1대1로 마지막까지 막았다면 아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가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이지만 김민재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한 건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로 가져오는데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기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한다는 얘기가 훈련을 할 때부터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를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몇 번 있었습니다. 골킥 처리할 때 골킥이 아무래도 이 좌우 측면으로 골킥을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골킥을 처리했을 때 좌우 측면 쪽에 키가 큰 선수가 있고 이 공간으로 볼이 떨어졌을 때 측면에서 머리에 맞춰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방식의 골킥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후반전 막판에는 사네도 빠지면서 사네도 우파메카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골킥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키미를 올려서 이 공간에서 골킥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왼쪽에 있는 김민재를 높게 끌어올려서 오히려 게레우가 이때는 약간 내려와요. 김민재에게 골킥을 바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김민재와 해리케인이 이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투엘 감독이 훈련을 할 때부터 골킥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는 건 김민재를 오늘 왼쪽 풀백으로 기용하는 걸 이미 훈련을 여러 번 해봤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골킥을 처리할 텐데 김민재가 왼쪽 라인에 정말 높게 올라가 있고요. 오히려 게이루가 약간 내려가 있죠. 그리고 김민재와 케인 이 두 명의 선수가 있는 곳으로 노이어가
골킥을 길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공권 싸움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방에서 평소에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짧게 풀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스날을 상대로 이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골대와 가장 먼 지역까지 볼을 보내서 최대한 멀리 볼을 걷어내는, 그러니까 아스날이 본인들의 골대로 가깝게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골킥이었어요. 김민재가 아니라 해리 케인이 볼을 떨어뜨려주고 김민재가 뛰어나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왜 이렇게 뛰어나갔냐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볼이 화이트에게 떨어지는 거였어요. 김민재 선수가 이미 볼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압박을 하지 않으면 화이트가 볼을 잡아서 돌아선 다음에 다시금 공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계속 뛰어나가면서 압박을 해주니까, 이게 뭐 골킥을 처리할 때 자주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압박을 해주니까 화이트가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킥도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 볼 소유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볼 소유권을 잃을 때 앞쪽이 아니라 최대한 뒤쪽으로 아스날의 볼 소유권을 밀어내는 전략인데, 여기서 김민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라야 골키퍼에게까지 볼 소유권이 전달될 때 다시 본인의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전술적으로 골킥이 이루어졌을 때 앞에서 압박을 하면서 아스날의 볼 소유권을 최대한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본인이 나왔을 때 본인의 장기를 살리는 점도 있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아스날이 중원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사실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공격을 그냥 허용을 해서 골대와 가까운 지역으로 볼이 오면 올수록 좋지 않은 거거든요. 김민재의 장점, 동료 선수가 앞쪽에서 상대 공격수를 방해해 준다면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압박을 풀어 나올 때 순간적으로 달려들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앞쪽에서 압박을 해서 볼을 끊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앞쪽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나올 때 트로사르의 볼을 달려들면서 김민재가 끊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볼을 끊어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날의 공격을 뒤쪽으로 허용하지 않고 앞쪽에서 다시 볼 소유권을 가지고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약간 라인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다이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와 김민재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라이머를 의도적으로 끌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간으로 사카와 김민재의 1대1 스피드 대결을 유도하는 장면이었죠. 보통 이제 아스날이 이러한 장면에서 사카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사카가 이 공간을 무너뜨릴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8강 1차전에서 마지막에 사카가 노이어와 부딪히면서 넘어졌던 장면, 그 장면도 알폰소 데이비스를 측면으로 끌어낸 다음에 사카와 1대1 이 스피드 대결로 사카가 이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뛰어들어가는 사카를 잘 따라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수비수가 공격수보다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공격수는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수비수는 공격수의 움직임과 볼의 위치까지 봐야 되니까 김민재가 뛰어들어가는 사카에게 들어가는 아주 좋은 패스를 가까스로 차단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이 볼이 다이어가 여기서 세컨볼을 못 가져가고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에 달려들어오는 웨데고르에게 이 세컨볼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웨데고르가 뭐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김민재의 장점이 저 장면에서도 어느 정도 발휘가 됐었고, 만약에 그 수비력이 좋지 않은, 위치 선정이 좋지 않은 알폰소 데이비스나 어제 체력이 떨어져 있었던 마즈라이였다면 저 장면에서 위험한 장면도 나올 수가 있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투엘 감독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한테 투엘 감독이 원했던 장면이라는 거죠. 박수를 쳐주면서 이 김민재 선수가 볼을 끊어낸 것에 대한 만족스러운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저런 장면을 보면 어제 경기는 김민재 선수를 투엘 감독이 전략적으로 왼쪽 풀백으로 기용한 것이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김민재 선수가 이 자리에서 뭐 매경기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20분을 뛰었지만 20분 동안 본인의 그 왼쪽 라인에서의 어색함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미스도 한두 차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김민재 선수의 운동 능력을 활용한 사카를 1대1로 막아라, 이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냥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지, 꾸준하게 김민재를 뭐 풀백으로 쓴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김민재 선수는 일단 경기 감각이나 빨리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김민재 선수가 100%의 컨디션일 때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이어가 뭐 오늘 경기에서 뭐 100% 정말 뭐 어마무시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느냐, 최근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아스날과의 1차전에서도 다이어가 뒷걸음질 치면서 먹혔고, 도르트문트전도 마찬가지고, 그전 경기였던 다름슈타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다이어가 수비적으로 약간의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수비는 그냥 무난하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의 이 컨디션이라던가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이어가 나오는 측면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이 개인적인 수비 역량이 다이어보다는 분명히 뛰어나거든요. 김민재 선수의 공격적인 수비 방식은 본인의 컨디션이 나오지 않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어야 다이어 대신 챔피언스리그 4강전 혹은 이제 결승전까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사실은 더욱더 단단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싶으면 나폴리 시절의 김민재 그리고 분데스리가 전반기에 김민재가 있어야 레알 마드리드나 아니면 뭐 더 위로 올라갔을 때 중요한 경기에서 단단한 수비 라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 만났을 때는 다이어 자리에서 뛰는 선수가 벨링엄이라던가 호드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니시우스도 그 자리로 움직여서 뛰어요. 이런 선수들을 다이어가 막기에는 분명히 스피드적인 측면이나 이 순발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 보통 뭐 바르셀로나도 아라우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을 하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맨시티가 워커를 사용해서 스피드가 빠르고 순발력이 좋은 수비수를 활용해서 비니시우스를 마크하잖아요.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김민재의 컨디션이 빠르게 올라오는 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챔피언스리그를 생각했을 때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그리고 결승전에 본인의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해서 경기에 뛰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